안녕하세요. 윤지 작가입니다. 반고흐의 화집이에요. 이따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께서 저한테 그림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특권층에서 멀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예체능을 한다는 거는 90% 이상, 전공자의 90% 이상이 중산층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적어도 전공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리고 전공 시작 이후 얼마간은 그 중산층 이상의 어떤 경제적 여유라는 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그 이후부터는 뭐 빚을 내서 하기도 하고 뭐 포기를 못해서 무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예체능에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예체능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통용이 되는 정말 안 좋은 상황, 기형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그림 얘기를 많이 하시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화가 누구 좋아하시냐, 아니면 뭐 왜 그림 좋아하시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그분의 관심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고흐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딱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내보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정확한 수를 세서 막 통계를 내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합산을 해보면 고흐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미술책에서 고흐를 봤는데, 어쩌다가 고흐 그림을 봤는데 좋아서, 뭐 이런 그런 종류의 얘기들. 음, 그래서 근데 정작 미대에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은 현대 미술 작가로, 그러니까 현대에 활동하면은 현대 미술 작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 현대에, 그리고 이제 미술계에서 활동을 하면 그거는 이제 현대 미술 작가예요. 어쨌든 현대 미술계에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고흐를 언급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고흐를 언급할 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미술계의 축소판이자 예습의 현장인 학부, 미술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흐를 언급할 일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미술사 개론 이런 거 배웠을 때 고흐가 안 나오진 않아요. 뭐 후기 인상주의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고갱 뭐 같이 나와요. 그런데 고흐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언급할 일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술계 바깥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미술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로망으로만 이렇게 남겨뒀던 분들은
대다수가 고흐 얘기부터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과 전문적으로 미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논하는 미술이 이렇게까지 벌어질까? 간극이 벌어질까? 자, 전자를 A라고 하고 후자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B가 더 전문적인 그런 경우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A랑 B가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경우, 전혀 이질적인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은 철저하게 이제 후자의 경우죠. A와 B가 접점이 없는 상태. 거의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거는요. 어, 대형 전시들 있죠. 뭐 예술의 전당, 뭐 한가람 미술관 이런 데서 하는 대형 전시. 그리고 비전공자 일반인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대형 전시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대부분 뭐 추상화 같은 걸 전시하기도 하지만 이 서양의 인상파 이쪽을 많이 전시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그림들을 많이 전시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 미술에 대한 지식은 거기서 멈춰 있어요.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선호도가 높고 또 아는 것도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비전공자의 눈에 비치기에는 다 난해한 거예요. 그 이후에. 비전공자한테 뭐 다다이즘 이런 거 재밌을까요? 컨템퍼러리 뭐 개념 미술 이런 거 재밌을까요? 애초에 그런 거에 이 재미와 그런 거는 이제 지적 자극을 받아야 재밌는 거거든요. 그냥 보기만 한다고, 감상하기만 한다고 자연스럽게 좋아지기는 힘든 형태의 미술들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와 출현 배경과 역사적 맥락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의지와 그걸 이해하겠다는 의지와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여유와 그런 것들이 복합돼야지 접근이 가능한 그 형태의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결론 짓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비판할 거리를 찾겠지만 비전공자의 시선에 기준점을 딱 두면 제 말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비전공자들이 이렇게 애호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보고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인재 그리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런 그림들 그런 미술들은 정작 현대미술 전공자 현대미술을 하는 요즘의 동시대의 작가들과 그들의 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논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고전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치를 인정한다고 믿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대의 이 담론은 너무나 또 그것대로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고전적인 것들과 접점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공자로서 이쪽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치중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대학에 와서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작업이란 거를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고전에 관심을 두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할 얘기가 없어요. 이쪽에 관심을 둬버리면. 그냥 화실에 처박혀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어, 다소 난해하더라도 전공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전공자들 안에서 첨예하고 자극적인 그런 언어들을 몸에 익히기 시작하면 이쪽에 이제 희미해지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고 대신 이쪽에서 살 길이 찾아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난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현대 미술들도 굉장히 현대 미술의 역사 안에서 성공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정작 이제 미술학부나 대학원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하는 작업은 그것들의 아류들이거나 그것들을 차용해 와서 뭔가 더 상품화시킨 되게 말초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그냥 생산물에 불과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게 어떤 이제 비즈니스고 또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배운 언어가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 방식이나 자기의 관점 자체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중이 어떻게 호응하든 뭐 그게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뭐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궤도 안에서 계속 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도 당신이 전문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디플롬, 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대 미술이라는 거, 동시대 미술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의 동시대 미술이라는 거는 그렇게 뭐랄까 애매한 지속, 위험한 지속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지자체가 많이 개입을 해요. 미술계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해서,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가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이 지자체가 개입을 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조력도 받고 같이 팀을 짜서 뭘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 뭐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해요. 공모를 하고,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게 이제 공모가 되는 건데, 그 공모를 통해서 나온 작품들이 대중이 정말 고흐나 모네나 이런 작가들을 좋아하듯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공모에서는 그 공모 지원 팀들이나 작가들이 쓰는 언어와 언어와 이제 그 언어와 그들의 작품이 잘 상응하는 그 어떤 완성도 그런 것들을 보고 비평가들, 기획자들의 눈에 맞춰서 뽑아요. 어차피 지자체는 그거를 본인들이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히면 이미 이 대중이 정말로 좋아하고 원하는 고전적인 것들하고는 아예 결이 다른 뭔가가 나와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이란 거를 띄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소모전인데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뭐 될 수 있을까 싶은 약간 미술 분야 종특이기도 한데요. 이 소모전. 사람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거를 만들고 그러한 거 자체에 어떤 너무 많은 텍스트와 담론 같은 게 개입되면서 제도화돼 버리는 그런 경향. 이게 사실은 진짜 미술 세계의 종특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거 자체로 생존 방식이 돼버리기도 하고 또 그 생존 방식이 어떤 카르텔을 이루고 그 카르텔이 그 시대의 미술 담론 비슷하게 돼서 그냥 정이 내려져 버리고 재생산되고 또 연구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디테일이 많아도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멀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본질에서 멀다고 했지 필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자정작용이나 아니면 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변화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질에서 되게 멀어져 가는 악순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어, 학교 안에서 뭐 배우는 것들,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것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갖게 된 생각이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정리해드린 이런 이제 저만의 관점이라는 것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제 입장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음, 뭔가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름 자신있게 저의 어떤 궁극적인, 생각이라는 걸 피력한다는 거는 제가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학부 수준에서겠죠. 그런데 뭐 이제 크리틱, 이게 합평 같은 거 하면은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현란하게 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막 난해하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싶은 것들을 파고들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진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본질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핵심이었고, 그걸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영상이나 방송도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은 이제 그렇거든요. 어, 현대미술관 같은데 이제 가면은 벽에 텍스트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뭐 실제와 뭐 허구, 뭐 사물의 뭐 본질, 뭐 낯선 일상 이런 이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몇 번 많이 가보시다 보면은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 텍스트 같은 데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작품만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관객이 작품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프레임 같은 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찰의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글들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타인을 설득하려고 해야만 그게 미술일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타인을 설득하고 어쩌면 타인의 감각에 군림해야 되는 게 예술이라면 그 예술은 저는 안 하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어,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 뭐 특별히 어떻게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조금 저 자신으로서도 되게 막연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좋은 작가는 지금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작가라는 거는 비싼 작가도 아니고,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고, 정말 그런 이해관계나 어떤 동향, 시장의 동향, 혹은 교양 지식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그냥 미술을 좋아하는, 마치 소설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그렇듯이 그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좋은 작가예요. 좋은 작가는 단순해요. 좋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뭔가 감각적인 자극, 다른 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좋은 감각적인 자극, 질 좋은,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걸 주는 그림.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그게 어떤 감흥과 이 상상의 영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몰입도도 있는 그런 좋은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작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 그게 좋은 작가예요. 그런 작가는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비평가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은 그들의 작품이 왜 좋은지를 학술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는 게 비평가들이 해야 될 진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평은 상식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예술은 통념을 파괴할 수 있어요. 예술은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예술의 가치와 감동이라는 측면은 상식적인 거고 상식적인 걸 넘어서 원초적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나 돈으로 우길 수 있는 종류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평가들은 정말 좋은 작업에 대해서 그게 왜 좋은지를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되게 포장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작가를 뭐 이건 소용없는 일이지만 작가를 혼내키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나 좋은 작가를 메인스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언어의 파워라는 거를 또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은 언어로 속일 수 없는 거라는 것과 여기서 언어의 파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모순 같죠. 이거는 모순같이 들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감시관이나 그런 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모순이고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인 비평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할 일이 너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들이 비평가한테 기대하는 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공 세계 바깥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 내부가 더 시끄럽고 더 저열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저의 신념과 감각으로 싸워 나가야 될 문제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읍소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읍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저의 심지어는 저의 진의를 꿰뚫어 봐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면은 저는 저한테 또 다른 권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 뭐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데도 핫플레이스로도 많이 되고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QR코드 스캔해서 뭐 VR로 작품을 보는 시도 기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제 제도적 지원이라는 것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 예술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나 더 수준 높은 순수한 작품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은 컴퓨터랑 달라서 입력, 출력 장치가 그 입력값과 출력값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예술의 이
이 발전이라는 것도, 그 심도라는 것도 산술급수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하는 거에서 이제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만 한다고, 그리고 모범생처럼 이렇게 현재 내 눈앞의 것들에 충실하게 과제하듯이 한다고 잘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예술은 어떤 맹점을 보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세상 그 맹점을 누군가 보기 전까지 세상에서 예술이라고 불려지던 수많은 것들은 소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술은 제일 본질적이고 제일 인간적인 거를 찾아가는 움직임이면서도 이미 그런 좋은 거라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행위와 그 체계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술적인 거라면 그 하나하나가 혁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술이란 게 그렇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역으로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고 또 그 겸손함 속에서 많은 걸 또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저의 생각은 명확하게 밝히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그래서 나한테 뭐 그림을 사주세요. 돈을 주세요. 뭐 나를 지지하세요. 이런 얘기와 연결짓지 않는 거고 또한 누군가를 특정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자 싸우는 거지 남하고 싸우는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전공한 분야가 예술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고흐 화집을 들고 나왔다가 조금 그동안 못하고 미뤄뒀던 이야기들도 좀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라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항상 받는 거고 도전받아야 또 마땅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 화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칠게요. 좀 찾을게요. 음,
고흐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셨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고흐는 이 소용돌이 치는 터치로 유명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고흐가 그런 그림만 그린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마일드한 그림들 속에서 그 고흐의 어떤 이 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그걸 잡아내려는 그 순도 100%의 열망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시기는 고흐가 파리로 오기 전의 시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고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흐의 시기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뉘넨, 안트베르펜, 파리, 아를르 이렇게 배웠어요. 그 뉘넨과 안트베르펜은 네덜란드의 도시 이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뉘넨이 조금 더 북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때 당시에 고흐가 뭐 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더 초기였어요. 그러니까 니넨부터 아르르까지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말년으로 갈수록 말년으로 가는 거예요. 니넨, 안트베르펜, 파리, 아르르 이렇게. 그래서 파리랑 아르르 시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흐예요. 터치가 막 이렇게 막 되고 막 이렇게 광기의 화가, 고통의 그 붓터치들. 그런데 네덜란드 시기 때 특히 이제 초기 니넨 시기로 갈수록 그림이 심플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꾸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위적인 연출. 그러니까 인위적이란 말 취소할게요. 어떤 이렇게 사물을 막 이렇게 해체하거나 재조작하거나 그런 식의 회화적인 연출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숭고함까지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개만 초기작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저는 이 교회를 그린 그림도 정말 좋아하고요. 아,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어디 갔니?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데. 아이고. 이 책이 보기보다 무겁습니다. 칼라도파는 두꺼운 종이에 인쇄를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전문 화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문방구에서 파는 도화지보다 그러니까 종이가 더 두꺼워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는 아이고. 어우, 무서워. 이 그림은 좀 힘드네요.
이 그림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그 여자 그림에서는 비애감도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나 공포와 직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떤 삶의 미스테리함, 이런 것과 맞닥뜨리는, 마치 유령이나 도플갱어 같은 걸 보는 것처럼. 근데 이런 감흥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치열한 관찰과 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체험? 어떤 영혼의 고양됨, 이런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이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들 보여드리기 전에 막 뭔가를 피력했는데, 그것이 퇴행적인 태도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뭐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열외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애초에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혀 다른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제가 어떤 막 유파를 만들고 동인들을 이렇게 모으겠다라고 그런 성향의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 또한 어떤 제도권이 동시대의 전공자들한테 아무리 투자를 해도 충족시킬 수 없는 것,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것, 그것이 다시금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의 그런 바람이 현실이 될까를 생각하면 또 되게 막연한 거죠.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뭔가 진정성 있게 뭔가 하면 할수록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변수가 적어진다고,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왜 너 같은 애가 뭐 개인전 한 번 못했니?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너같이 똑똑한 애가 뭐 왜 졸업을 안 하려고 했니?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저는 이렇게 항상 좀 의혹 어린 시선에 좀 시달리는 면이 있는데, 그 의혹의 뿌리는
얕지 않다는 거. 그리고 단지 얕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생각들과 경험들과 희망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지 그런 것도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 오늘의 영상이 그런 뭐 소명이라면 소명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저의 존재가 담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분명한 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게 생명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건 고흐가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흐는 굶어 죽었어야 마땅하죠. 근데 고흐가 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자살한 거죠. 자기의 어떤 내적인 힘이 다했을 때 자살한 거지,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삶이 지속되고 끝나고가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명확한 목표라는 것만 있으면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비장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인 거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느 곳에는 예술가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